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수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되어서 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잔디에서 발생하는 병과 방제법이라는 내용인데, 근데 저한테 좀 주어진 시간이 원래 3시간이었는데 오늘 수료식 때문에 조금 좀 줄여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아서요. 이 방제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원래 이 방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잔디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약제를 어떤 걸 사용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약제를 얼마나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그 제초제 그 살포 요령에서 제초제 사용 요령과 같습니다. 다만 어떠한 병, 잔디에 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병에 어떠한 약제를 써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안다면 살포 요령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을 줄여서 말씀드릴 것은 어, 병이 발생했을 때 방제하는 요령은 어떤 교과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병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은 여러분한테 제가 물고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요령을 오늘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그 뭐 교재가 있으니까 잘 혹시 안 보이시면은 뭐 교재랑 같이 이제 보시면서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그 말로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감염원과의 작용으로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발생해서 식물에 해를 끼치거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이제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 식물을 동물로만 바꾸면 이제 동물에 생기는 병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발생하기 위해선 감염원과의 짧은 기간 동안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식물과의 어떤 그 상호 관계에서 어떠한 시점이 되었을 때 병원균이 더 많이 생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제 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잔디에 이제 병이 발생을 하면 이제 좀 잔디를 조금이라도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단시간에 발생을 합니다. 뭐 어떤 병도 마찬가지. 처음에 물론 조짐이 보이는데 조짐이 보였던 얘기는 이미 주변에 굉장히 많은 병원균이 퍼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에 이제 그 조짐이 보일 뿐이죠. 그래서 굉장히 단시간에 광범위한 피해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잔디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이런 병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당연히 이런 플레이브 표면에 이런 균일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역시 병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다들 아시겠고요. 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이제 이런 그 잔디의 미적 가치를 굉장히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저런 그 플레이에 관여된 것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골프장 쪽에서의 그 중요한 부분이겠고, 이런 그 미적 가치의 감소는 그 이외에도 정원과 공원에서 저런 병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저런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것이 바로 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반드시 뭐 저런 그 잔디가 훼손되는 것은 저런 그 병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나 이런 무생물적 요인, 이런 작업 차량에 들어간 자국이라든지 뭐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뭐 분명히 발생을 하고, 저렇게 사람이나 다른 그 무생물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병이 훨씬 더 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뭐 어떤 책이든지 간에 병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반드시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병 삼각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좀 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 기주 식물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식물이 있어야 되고 그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환경이 맞아야 됩니다. 요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병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병원체가 있고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그 병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병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잔디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품종을 선택을 할 때 내병성이 강한 그런 품종을 선택한다면 병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 모든 그 육종가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데 기본적인 목표는 내병성, 내환경성이 강한 이러한 잔디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품질이 좋은 잔디 같은 것을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품질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지식물 자체가 이런 이 병원체에 굉장히 그 민감한
이러한 식물이라면 그 값어치는 그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식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이 병원체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병을 일으키는 그 동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에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선충, 뭐 파이토플라즈마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식물에 발생한 병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아까 말씀드렸던 방제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한 10주에 걸쳐서 배우신 게 바로 이 환경입니다. 환경. 내가 잔디를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물론 병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잔디 관리를 얼마만큼 잘해서 병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가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이 어떤 환경에서 잘 발생하는가를 이해하셔야 반대로 내가 그 관리를 통해서 병이 발생하는 환경 조건을 제거해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물을 기르시든 아니면 잔디를 관리하시든 간에 이 세 가지의 요인은 언제나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병 삼각형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잔디에 발생하는 병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병원체 유형에는 이런 곰팡이가 있고요, 펀자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고,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제 세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네마토드라고 하는 선충은 그 이러한 그 미생물군 중에서도 좀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데, 저 선충이라는 뭐 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있고, 이제 몰리큐트라고 하는 이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이러한 그 병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에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병원체에 의해서 알려진 질병의 수의 전체의 비중을 보면 거의 곰팡이가 제일 많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선충류,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이러한 그 생물군들이 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단 곰팡이가 제일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잔디에 발생하는 주요 병에는 이거는 이제 전체 식물체를 얘기한 거고, 좀 전 페이지는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잔디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를 보면 잔디의 병해 충 종류는 약 병에는 60여 종 정도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해충은 약 한 20여 종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해 중에서 대부분이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디의 병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의 타겟은 무조건 곰팡이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가 잘 자라지 않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곰팡이가 죽을 수 있는 곰팡이 잘 부를 수 있는 살균제를 택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잔디 부위별 발병 리스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그 모든 잔디에서 발병하는 이러한 병의 이름을 이제 부위별로 좀 리스트를 해놓은 겁니다. 잔디의 이제 구조를 아시겠지만 잎이 있고 위에 이제 그 줄기와 간부 부분이 있고 땅 속에 이제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잔디 표면에 다 똑같이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병이 발생하는 부위는 다 다릅니다. 병마다 잎에 발생하는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줄기와 간부에 발생하는 병이 있고, 이제 뿌리에만 발생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는데 제가 한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요게 이 병들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병하는 병들이 되겠습니다. 이 병들 여기서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류도 이 줄기와 간부에 이제 영향을 주는, 물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병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탄저병 라지 패치라는 것이 나오고요. 잎에 발생하는 병을 보면 브라운 패치, 달라스팟, 그다음에 설부병, 피슘 브라이트, 녹병 등이 이제 잎에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러한 병들은 이제 크게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서머 패치라든지 테이크홀 패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지형 잔디에 나타나고 있고요. 자, 한국 잔디에 주로 나타나는 병은 이제 충구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저 부위별 발생하는 병이 발생하는 부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방제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게요. 이제 병에 대한 동정입니다. 병에 대한 동정을 했더니 잎에 발생하는 병이다. 그러면 약제를
최대한 잎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살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뿌리에 발생하는 병인데 잎에 오래 머무르게 해봤자 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잎이 아니라 뿌리에 최대한 빨리 내려가서 뿌리 근처에 약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방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가장 비근한 예로는 그 제초제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 물량을 적게 하면은 잎에 오래 머무르고요. 그다음에 물량을 많게 하면은 뿌리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간단한 차이라도 내가 그 발생한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방제법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 그 발생하는 저 병들이 이제 대부분 곰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곰팡이의 저 주요 특성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서 생장에 수분과 높은 습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세균도 마찬가지고 조류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그 미생물군에서 수분과 높은 습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잔디를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좁은 온도 범위에서 생육 및 발병이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지금 뭐 인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한 뭐 10도씨부터 한 25도씨 정도까지는 굉장히 쾌적하다 느끼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데 곰팡이 같은 경우는 그 온도의 그 최적 생육 온도의 범위가 약 한 4, 5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균마다 발생할 수 있는 온도가 예를 들어 10에서 15도, 15도에서 20도, 20도에서 25도 이런 식으로 간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잔디의 환경을 약간이라도 바꿔주면 병의 발생 정도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조류도 마찬가지고 이끼도 마찬가지고 이런 곰팡이균은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잔디밭에는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삼각형 중에서 병에 걸리는 식물이 심겨져 있고 그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무조건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있기 때문에 저 밭은 똑같이 관리했는데 왜 쟤는 그 병이 안 걸리고 이쪽은 걸릴까? 저 똑같이 병원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발생하지 않은 거지. 저쪽은 병원균이 없고 내 쪽은 있다는 아닙니다. 똑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곰팡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곰팡이가 하나도 없으면 생태계 분해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치층의 분해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또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곰팡이 중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사물기생인데 일부가 이제 활물기생이라고 하는 건 곰팡이는 스스로의 어떤 에너지원을 만들어내 살 수 있는 이런 생물군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또는 그 다른 이런 그 사물에 붙어서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이제 빨아들여서 살아가는 이런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물기생인데 일부는 살아있는 상태의 세포에서만 그 본인의 영양분을 뺏어 먹는 저런 활물기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식물에 좀 많이 피해를 주는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곰팡이의 주요 특성은 높은 습도를 요구한다. 그다음에 온도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 최대한 이 온도 범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항상 방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곰팡이입니다. 이제 곰팡이의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곰팡이의 대부분의 병원체는 조건 부생체입니다. 조건적으로 냈을 때 이제 살아나는 이런 그 물체이기 때문에 병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대치층하고 이런 토양에 생존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치층이 뭐 너무 두꺼워서 이 잔디의 생육을 이렇게 억제할 정도가 되면 그래서 대치층이 두꺼워지면 병이 잘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치층에서 보여줄 수 있는 대치층이 두꺼우면 이제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이 안에서 이게 처음에는 물을 튕겨내는 이런 소수성 막으로 작용을 하는데 물에 한번 젖으면은 또 이 수분을 또 머금고 있는 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주었을 때 내가 의도치 않게 이 토양, 이 대치층 내에는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병원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대치층은 가능하면은 이제 얇게 좀 관리를 해달라라고 항상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병하고의 관련이 있는 것은 병원균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균사. 균사라고 이제 표현되는 건 저 곰팡이의 기본 영양 구조체를 이제 균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곰팡이는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모습을 갖춘 곰팡이도 있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길게 늘어진 이러한 곰팡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여서 이제 우리 눈에 이제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균사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런 균사가 모여서 이제 이런 균사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국 잔디에서는 이 그림을 조금 뭐 보기가 어려운데 한지형 잔디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과습하게 되면 굉장히 이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새벽에 가면 잔디밭에 이렇게 그 거미줄이 낀 것처럼 이 그림처럼 이렇게 하얗게 거미줄이 낀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피시움 블라이트라는 병이 발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사체를 이제 띠는 이러한 그 병원의 병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균사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종자 이제 암수가 구분이 있어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종자가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개체 증식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포자라고 그때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대다수의 곰팡이는 포자로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자로 해서 굉장히 널리 이제 퍼져나가고 버섯 같은 경우도 버섯 종균이라고 하는 것이 그 포자가 좀 자라서 이제 그 형성된 이런 세포체를 이제 종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곰팡이는 포자로 번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러한 그 일부의 곰팡이는 이러한 잎 표면에 포자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종들은 특별한 구조 안에 포자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는 저런 포자를 이용해서 그 개체를 계속 이렇게 퍼뜨려 나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잎 표면에다 포자를 남겨서 여기서 곰팡이가 자라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줄기 쪽에 남겨서 이런 줄기나 이런 관부에 생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이런 버섯과 같은 이런 군체를 만들어서 이제 병을 일으키는 이러한 종류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런 것은 최종 결과물이지만 저걸 일으키게 하는 것은 포자이고 포자는 곰팡이의 주요 번식원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여쭤볼 텐데 자 이제 병 발생 요인 중에 이제 환경입니다. 환경 중에 일단 기상이라는 것이 있고 웨더라고 표현이 되는 그다음에 미기상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클라이밋 그다음에 관리에 따라서 이제 병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기온, 강우, 습도, 이슬, 태양광, 일장 등 일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랭스라 해서 이제 햇빛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낮의 길을 얘기하는데 낮의 길 얘기하고 미기상에 의해서도 이제 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늘, 공기 흐름, 토성, 배수, 그다음에 실제적인 이 잔디 사용량. 그늘도 이 온도나 이 기온과 습도에 관련이 있고 이런 토성이나 배수 같은 경우도 이 습도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우하고도 이런 배수나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좀 기상하고 미기상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 때 이 차이가 뭘까요? 이건 이제 기상 내지는 기후라고 이제 불리는 그 항목들입니다. 기후. 태양. 예, 그것도 뭐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요. 태양도 맞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요 위의 항목에 의해서 병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온에 따라서도 병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습도에 따라서도 습도 높으면 병이 발생을 하고 이슬이라고 하는 건 이슬점이라는 건데 이슬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식물체 잎에 이슬이 많이 맺혀 있기 때문에 병이 잘 발생을 합니다. 이슬도 관련이 되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태양광을 그 오랫동안 받으면 그 근처는 건조해지기 때문에 병 발생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요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인데 요거는 저희가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밑에 미기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위에 거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잔디 주변의 환경을 미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미기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그 식물 쪽에서 재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잔디밭의 온도라고 얘기를 할 때 잔디밭의 온도가 몇 도라고 할 때 백엽상에서 재는 온도는 실질적인 잔디 온도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잔디밭 위에서 이미 1m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햇빛이 쨍쨍 내리쬐 때 백엽상의 온도는 뭐 37도 뭐 한 39도 가리킬지라도 잔디는 실제로 한 40몇 도까지 나옵니다. 표면 온도는. 그래서 미기상이라고 하는 건 식물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식물체와 맞닿아 있는 면, 맞닿아 있는 면의 그런 환경을 미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늘, 공기 흐름, 토성, 배수, 잔디 사용량과 같은 이러한 항목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온과 강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없지만 그늘이 만약에 드리워져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그늘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정 그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보광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더 쪼여줘서 잔디를 더 생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있고, 공기 흐름이 원활치 않다라는 얘기는 공기가 정체가 되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습해지고 그다음에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전체의 기온은 바꿀 수 없지만 선풍기를 틀어서 잔디 표면의 온도와 공기 흐름을 바꿔 주어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잔디 표면의 습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미기상이라고 하고요. 토성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땅 속의 어떤 환경을 그 여러분들이 배웠던 갱신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집안 조성을 할 때 이런 그 사토를 사용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토성을 이제 개량을 해줄 수가 있고, 배수 문제 또한 이 토성하고 연결이 되어서 또는 그 처음에 시공할 때는 이 배수 배수 공사가 되지 않았었는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인 배수를 위해서 배수 관로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암거 공사를 통해서. 그래서 배수를 우리가 보강을 할 수가 있고, 사용량은 그 부분적으로 집중되는 이런 사용량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 발생 요인이 주로 우리가 책에 보면은 이거에 의해서 발생한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식물체에는 이거에 의해서 발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이런 건물이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이런 그늘이 아니고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식물체에 의해서 드리워지는 그늘도 이 잔디한테는 굉장히 큰 그늘입니다. 그래서 그 잡초하고의 경합에서 잔디가 밀린다라고 하는 게 잡초가 생육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잔디보다. 특히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왜냐면은 이런 잡초의 진화는 그 주변 환경 주변의 이런 식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햇빛을 받기 위한 속도가 굉장히 빨리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가 잔디보다 위에 생장하는 것조차도 그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기상 요건을 요 기상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미기상을 체크할 수 있다면 이거를 개선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온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잔디 깎기, 비료 주기, 그다음에 물 주기, 그다음에 갱신 작업, 그 레노베이션이나 이제 컬티베이션이라 표현되는 이러한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후 조건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미기상 조건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하나를 이제 다시 좀 더 보시면 이제 온도와 수분이 있습니다. 온도와 수분이 이 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입에 발생하는 병 같은 경우는 야온이 낮을 때, 그리고 이제 옆면의 수분 지속 시간이 길 때, 얼마나 긴지에 따라서 이제 병이 발생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뿌리와 관부에 발생하는 병은 아시는 것처럼 토양 내 온도와 토양 내 습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병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보통 그 기온하고 지온하고의 차이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약 한 5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좀 지상부가 약 한 25도를 가리키고 있으면 토양의 온도는 약 한 20도 정도를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차이는 이제 고온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져서 이제 토양이 좀 더 시원한 것이고, 저온으로 가면 갈수록 또 이 공기 온도에 비해서 토양 온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온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 잎에 발생하는 병의 시기와 토양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뿌리나 관부에 발생하는 병에 발병하는 시기가 약간씩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가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그 잎에 그 발생하는 질병은 낮은 야간 온도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이 일단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그 낮에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시기가 아니라 낮이 아니라 밤에 특히 그 해 떨어지고 나서 새벽까지의 온도가 이 곰팡이가 살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되면은 이제 잎에 이제 병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낮은 야간 온도가 달라스팟이라는 병 같은 경우는 약 한 10도, 그다음에 브라운 패치 같은 경우는 약 한 16도, 피션 블라이트라는 이런 병은 약 한 18도 정도 됐을 때 이제 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 얘기는 이 야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시다시피 저 10도에서 이제 18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는 시기가 달라스팟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다음 브라운 패치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 피션 블라이트가 발생하는 이러한 순서로 발병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온이 만약 이 정도가 되면 이 달라스팟은 예를 들어서 전보다는 덜 발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병에 대한 방제법, 그다음에 저런 시기에는 이 병에 대한 방제법 등등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한지형 잔디를 여러분들이 뭐 접할 기회나 또는 관리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그럴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찾아보고 그다음에 뭐 전문가한테 요청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뿌리에 이제 발병하는 온도 같은 경우는 기온이 아닙니다. 기온이 아니기 때문에 토양 온도를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의 온도를 봤더니 18도 정도 됐다. 그러면 요 이름 그대로 토양 온도가 18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 그 일반 그 기온 자체의 평균 온도가 약 한 20도 이상 충분히 올라갔을 때이기 때문에 여름철이죠. 그래서 이거 서머 패치가 이제 발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이크홀 패치 같은 경우는 이제 5도에서 16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늘 보고 있는 한국 잔디 같은 경우는 이제 난지형 잔디이기 때문에 난지형 잔디가 잘 사는 이런 온도 근처에서 이제 병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춘고병이라고 하는 병은 봄춘자 마를 고자의 병자입니다. 그래서 봄에 말라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자체도 스프링 데드 스팟이라고 하고 약 토양 온도가 16도씨에서 27도씨에 나타나는 봄입니다. 봄에서 이제 이런 그 이제 병이 발생을 하고, 라지 패치 같은 경우는 뭐 갈색 버진병 또는 그 갈색 잎 마른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는 21도씨 정도에서 이제 라지 패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서 여름에 넘어가기 전에 한번 발병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요 시즌에 다시 한번 발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에는 그 여름철에서 이제 가을철로 넘어갈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장마 기간이 끝나면 굉장히 건조한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기 때문에 라치 패치가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좀 기상이 좀 왔다 갔다 하죠. 뭐 어느 해는 굉장히 올 같은 경우는 건조하고 이제 굉장히 고온인 상태로 이제 여름이 지나갔고, 또 저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비가 많은 상태로 지나가는데, 비가 많은 상태로 여름에서 가을로 지나가면은 라지 패치가 반드시 발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올처럼 지나가면은 이 라지 패치가 오히려 이런 날씨에서는 크게 발병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지금 방제 방안이긴 한데 이거는 굉장히 원론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전에 그 병의 삼각형에서 기주 식물이 되는 것에 대한 먼저 초종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재할 지역과 기후, 용도에 적합한 초종을 선택하는 것이 병을 방지함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배우셨던 관리 뭐 비용을 줄인다든지 관리 들어가는 뭐 시간을 줄인다든지 모든 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적지적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잔디가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잘 자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잔디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한국 잔디가 제일 무난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월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이런 여름철을 견딜 수 있는 양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잔디는 한국 잔디가 제일 강합니다. 물론 한국 잔디도 아시다시피 이게 동남아시아에 가면 사계절 잔디입니다. 사계절 잔디. 동남아시아에서는 연중 푸른 잔디가 되는 것이고요. 난지형 잔디 중에서도 버뮤다 그라스가 한국 잔디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빨리 자라고 품질이 좋다라고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버뮤다 잔디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겨울철에 이제 월동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내음성이 굉장히 약해서 우리나라처럼 이게 장마 기간이 있으면 세력이 굉장히 크게 쇠퇴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역에 우리나라 기후와 그다음에 대신
용도에 따라서는 이제 초종이 좀 달라지겠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어 운동하는 선수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품질을 위해서 뭐 켄터키 블루아스를 사용한다든지, 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라도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그 클리핑 벤트그라스를 써야 된다든지, 이러한 용도에 따라서 초종을 선택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과 기후에 맞는 초종을 선택을 하면 병도 적게 걸립니다. 병도. 자, 그다음에 이런 초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품종도 이렇게 달리 나옵니다. 품종이 달라서 병 저항성이 높은 이런 초종이나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적절한 식재지의 정리 작업과 조성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아마 초반부에 잔디 조성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잔디 조성이 처음에 잘못되면 그 이후의 관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배수 관로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좀 더 정확하게 하셔서 처음에 조성을 잘 하시면 그 이후의 관리가 굉장히 수월해지는데, 처음에 잘못되면은 그걸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적합한 잔디 관리 방안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때그때 쌓아주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건 충분히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필요시 이제 살균제 처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병이 발생을 하면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살균제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살균제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의 한국 잔디를 소개하면서 외국의 책에도 소개가 된 이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진짜 미국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 잔디는 1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잔디밭이 유지가 되는 굉장히 뭐 훌륭한 잔디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주에 있는 그 고분에 그 조성되어 있는 한국 잔디를 보고 외국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대단한 잔디입니다. 솔직히 말해 대단한 잔디. 왜냐하면 이러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괜히 관리를 해가지고 더 이쁘게 꾸며놓지만, 전에는 이런 고분에 누가 뭐 잔디를 깎아서 관리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렇게 고분이 됐으면, 여러분들 그 수업 들으셔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은 굉장히 건조한 상태가 되고, 요 밑부분은 뭐 수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 윗부분에 잔디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대단한 내 환경성을 가진 잔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잔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축복인데, 그때 제가 뭐 잠깐 뭐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너무 강하고 잘 자라기 때문에 잔디 관리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면은 잘 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제 잔디를 좀 더 보급하기 위해서. 아무튼 한국 잔디라는 것이 굉장히 적합한 잔디 초종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잔디 품종의 내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플러시입니다. 하나의 플러시 되어 있고, 여기는 서로 좀 다른 품종의 잔디가 섞여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병이 발생을 하고 여기는 병이 발생하지 않는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병성을 강화시킨 저런 이제 품종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이제 새로운 잔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늦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잔디 산업의 규모나 어떤 그 학계의 역사에 비해서 좀 그 새로 신품종이 나오는 속도가 좀 늦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뭐 하나, 두 개 정도씩. 그러면서 아직은 좀 초창기라서 이렇게 굉장히 뭐 큰 차이를 보이는 이런 품종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품질의 차이를 보이는 잔디라든지 이런 내병성의 큰 차이를 보이는 이런 한국 잔디나 가 이제 나올 것이고, 한지형 잔디는 벤트그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그 벤트그라스 좀 더 잘 접하시면 그런 표현을 드릴 텐데, 1세대 잔디, 2세대 잔디, 3세대 잔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기에 만들어 육종된 펜크로스라는 이러한 잔디를 1세대 잔디라고 하면, 지금은 약 한 6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한 번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이제 큰 이제 그 품질의 차이라든지 내병성의 차이를 보이는데, 한지형 잔디 같은 경우는 이미 몇 세대를 이제 뛰어넘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한국 잔디는 아직은 좀 덜 발달된 상태라서 발전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켄터키 블루라스는 품종의 브라운 패치라는, 브라운은 갈색이죠. 갈색 이런 패치의 이런 내병성에 대해 병에 견디는 그 능력을 체크했더니 품종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요 노스스타라는 것이 굉장히 병에 잘 걸리는데, 이번에 새로 지금 이제 유통되고 있는 것 중에 미드나잇이라든지 미드나잇 2,
그다음에 뭐 배다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병성이 강한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 이용을 할 때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병에 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덥고 습하기 때문에 병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이 더 품질이 좋다 할지라도 이쪽은 병에 약하고 이쪽이 병에 강하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 측면, 사용자 측면에서는 품질은 좋지만 병에 약한 것보다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병에 강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 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성 방법에서 이 믹스처하고 블렌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홈파. 켄터키 블루라스가 요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종류가 굉장히 많죠. 한 지금 그 세계적으로 소개된 품종 수만 약 한 300여 개 될 겁니다. 켄터키 블루라스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 자체가. 크리핑 벤트그라스도 이미 나와 있는 것도 한 수십 개 정도 되고요. 나오지 않고 출시를 대기하고 있는 품종도 약 수십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품질이 좋고 예를 들어서 얘는 품질이 좋지 않은데 병에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전적으로 다 조성을 해 놓으면 문제는 제가 조성된 것보다는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또 얘만 가지고 100% 조성을 하면은 얘는 이제 뭐 병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뭐 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쓰게 되면 뒤에서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지금 코로나도라는 이런 품종하고 리빙스톤이라는 품종을 섞었을 때랑 그 다음에 코로나도하고 미드나잇을 섞었을 때 이런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그 100대 0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그 종만 썼을 때, 한쪽 종만 썼을 때는 발병률이 이만큼 높은데 97대 2.5, 95대 5, 90대 10으로 섞으면 발병률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주 식물이 있어야 병이 잘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옆에 그 내가 먹음직스러운 먹이가 있어야 쭉쭉 퍼져나가는데 주변에 먹음직스러운 먹이가 아니라 먹기 싫은 먹이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먹음직스러운 먹이가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발병률 자체가 줄어듭니다. 발병률 자체가. 그리고 병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그 잔디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믹스처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잔디 초종을 혼합해서 파종한 이런 것을 홈파 쓸 때 믹스처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고 2개 이상의 잔디 품종을 혼합해서 파종한 것을 블렌드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켄터키 블루라스의 다른 품종을 섞었을 경우에는 블렌드. 그 다음에 켄터키 블루레스와 톨페스큐 또는 퍼레니얼 라이그레스를 다른 초종을 아예 섞어버렸을 때는 믹스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의 이런 그 서양 잔디, 양잔디가 소개가 될 때는 대부분 다 믹스처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이제 켄터키 블루레스에다가 초기 조성 속도가 빠른 퍼레니얼 라이그레스, 그다음에 내 환경성이 강한 톨페스큐를 섞어서 사용을 했는데 어쨌든간 특징이 다른 3가지 초종이 섞이니까 잔디 품질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녹색 자체는 굉장히 잘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상암 월드컵 구장이라든지 이런 월드컵 구장에서 사용하는 잔디들은 켄터키 블루라스만 100%를 쓰는데 한 가지 종으로만 쓰면 아까 같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블렌딩을 해서 섞습니다. 그래서 뭐 미드나잇이라든지 베다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녹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뭐 쓰나미라든지 이러한 품종을 섞어서 이제 파종을 한 이런 잔디를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품질도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내 환경성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홈파는 한지형 잔디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지형 잔디는 일단 종자로 잘 파종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양 번식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영양 번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잔디에 있어서 병을 방지한다라는 것은 일단 병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병은 어디나 있으니까 항상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 발병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일단 잔디 처음에 설계가 잘 돼야 됩니다. 설계가 잘 되고 그다음에 조성 자체가 처음에 그러니까 집안 조성이 굉장히 잘 돼야 그리고 배수 이런 설계가 잘 돼야 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 원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잔디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병에 더 잘 걸립니다. 이거는 어떤 식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기운이 있을 땐 병이 잘 안 걸리는데 기분이 좀 안 좋거나 그다음에 좀 그 힘이 들면 병에 걸리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잔디밭에 이쪽에는 지금 그 어떤 장비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옆에는 받지 않았는데 이쪽에만 병이 왔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잔디의 상태이고 분명 여기도 병이 있었고 여기도 병이 있었는데 이쪽은 스캘핑이 났고 지금 이쪽은 스캘핑이 나지 않은 상태면 이쪽은 병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는 바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약해져서 잔디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식물체가 병이 침입하는 거를 인지하게 되면 식물체 스스로 뭐 2차 대사산물 같은 걸 만들어내서 방어하는 기작이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잔디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기작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에 훨씬 더 잘 걸립니다. 똑같은 상태임에 잔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잔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병이 발생을 하면 이제 얼른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이제 그 다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고기 잡는 법입니다. 물고기 잡는 법. 잔디 병해를 이제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아까 우리 좀 전에 제가 이렇게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디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면 잔디를 관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문제점에 이제 접하게 되십니다. 일단은 병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상치 못하게 충이 발생해서 막 잔디를 다 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잡초가 침입을 하겠죠. 그다음에 선충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지금 골프장에서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저 선충 피해는 그 모래 토양으로 된 잔디 집안에서 저런 선충 피해가 좀 많이 나타나서 지금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선충이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외부 침입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라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못된 시비하고 시약에 의해서 잔디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해가 나타나서 잔디가 싹 죽거나 아니면은 약해가 나타나서 잔디가 싹 죽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적절한 관리 시기와 방법입니다. 내가 관리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어떤 고려가 없어서 부적절한 시기에 관리가 들어가면 오히려 잔디밭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잔디 학교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이제 너무 높거나 낮거나, 그다음에 수분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양분도 역시 너무 많거나 적거나 하면 잔디 관리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외에 기타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겠는데 일단 이 정도가 잔디 관리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 책을 찾아보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생하면 달라스팟, 이렇게 발병을 하면 브라운 패치. 이거만 보면 나도 나가면 알 수 있겠죠. 내가 나가서 그렇지, 이 그린데요, 이게 발병하면 좋은데 실제 발병된 모습은 이렇게 보입니다. 얘나 쟤나 잔디가 다 그냥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리고 그래서 대다수의 잔디 피해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멀찌감치 봤을 때는 쟤는 왜 죽었어? 이게 섣부른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을 정말로 정밀하게 보고 그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관리 방법이라든지 환경 조건이라든지 등등을 이제 고려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초제 피해가, 내가 제초제를 잘못 치게 되면 잔디가 죽겠죠. 그래서 제초제 피해는 병 피하고 매우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초제 피해일까요?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입니다. 2번. 예, 2번도 제초제 잘못 치면 이렇게 되죠. 3번. 그렇죠. 제초제 잘못 치면 이렇게 됩니다. 1번. 예, 제초제 잘못 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이 사진은 1번은 병이 발생한 겁니다. 병이 발생해서 이러한 이렇게 패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2번이 이제 제초제를 잘못 쳤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약이 닿은 부분이 이제 잔디가 죽어나간 것이고 3번도 그 발화전 제초제 같은 거 잘못 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그 건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지 그 실제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초제 피해가 나타났는데 어머 여기 병 걸렸네 그래서 여기 약제를 아무리 쳐봤자 잔디가 뭐 살아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 텐데 이제 잔디가 이제 이게 병이다라는 건 대충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곰팡이 흔적이 보이니까. 그런데 곰팡이의 흔적은 보이는데 이게 어떤 곰팡이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하나가 그레이 립 스팟이고 하나는 피시온 블라이트라는 병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병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뭐 바로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지금 이렇게 병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됐고 내가 지금 가까이서 봐야지 해서 가까이서 봤더니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병이 발생을 해서 멀리서 봤더니 이렇게 보이고 가까이서 봤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좀 길게 좀 찢어진 것도 비슷하고 가까이서 봤더니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위에서 잔디로만 보면은 오히려 더 헷갈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레이 립 스팟이 발병을 했는데 여러분이 판단을 얘는 피슘이야라고 판단을 하고 피슘에 드는 약제를 치면 얘는 안 들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서로 그 균주가 다르면 그 생육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이쪽이 그레이 립 스팟이라고 하는 회색 잎 스팟이라 점이라고 하는 이러한 병이 발병한 거고 이쪽이 이제 피시움 블라이트라고 하는 마른 병이 이제 발생을 한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진짜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맞닥뜨릴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드린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이 항목을 이제 짚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체가 A라는 병원체가 있다 할지라도 기주 식물이 다르면 어떤 식물에는 병이 발생을 하고 어떤 식물에는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달리 얘기하면 내 잔디에 발병하는 병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병이 내 잔디밭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주 식물에 맞는 병만 발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식물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 A라는 병은 기주 식물이 톨페스큐 퍼레니얼 라이그레스 세인트 어거스틴 그랬습니다. 그래도 학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뭘 해놨냐면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용자 측면에서 이 내용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병은 요 세 가지 종에서 주로 이제 발병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병에 발병되는 시기를 봤더니 7월에서 9월 요 기간에만 발병을 하더라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증상을 봤더니 점으로 나타나거나 10에서 30cm 정도 크기의 이걸 이제 패치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패치로 나타나더라. 그다음에 잎의 증상을 봤더니 둥글거나 계란 모양의 반점이 나타나더라. 이 병이 발생을 하면 이거를 하나하나 항목별로 다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잎의 증상, 색상의 변화를 봤더니 황갈색이나 회색으로 변하더라. 라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뿌리나 관부의 증상을 봤더니 없더라. 즉 얘는 이제 잎에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병이다라는 것이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 곰팡이의 징후를 봤더니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솜털을 가진 포자 덩어리, 저 괴는 이제 덩어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포자 덩어리가 형성이 되더라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요 항목만 확인을 하면 이게 어떤 병인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모든 병은 일단은 잔디 쪽에선. 그리고 이 정도의 여러분들 조사만 할 수 있으면 어떤 식물도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B라는 이제 그 병을 보겠습니다. B라는 병을 봤더니 A하고는 다릅니다. 기주 식물이 벤트그라스, 블루그라스 계열, 페스큐, 라이그라스입니다. 물론 퍼레니얼 라이그라스가 겹치고 톨페스큐가 일단 겹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기주 식물이 근데 벤트그라스가 들어가죠. 발생 시기를 봤더니 6월에서 8월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병보다는 조금 빨리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증상을 봤더니 패치가 발생을 하던가 아니면 이 불규칙하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스폿, 점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좀 크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입회 증상을 봤더니 입 전체가 밝은 색으로 되면서 이제 죽는다, 피해를 입는다 그런 얘기죠. 녹색이 밝은 색으로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흰색이나 입 증상을 봤더니 황갈색, 갈색, 검은색, 회색,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고, 뿌리 관부의 증상이 없고, 곰팡이의 징후를 봤더니 균사체가 보이거나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이런 병이 서로 그 몇 가지 특징을 보면 구분이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벤트그라 쓰는 거에 발생했으면 얘는 아닙니다. 얘는 아니란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균사체가 보이면은 역시 또 얘가 아니고 이 B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병의 요 차이는 요 위에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그레이 립 스팟이라는 병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시온 브라이트가 이러한 특징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잔디 같은 경우 이제 조이시아 그라스 같은 경우는 기주식물이 조이시아 그라스라든지 이제 다른 난지형 잔디 몇 개가 있습니다. 한국 잔디 중에 이게 라지 패치라는 병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기주식물은 이제 한국 잔디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발생 시기는 5월에서 6월 또는 8월에서 9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잎의 증상은 뭐 아까 전에 그 잎의 증상이 아니라 뿌리 관부 쪽에 이제 뭐 까맣게 뭐 타들어가면서 뭐 갈색으로 변함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하나를 잘 이렇게 따져서 체크해 보시면 이 병이 뭔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질 때 그런 이제 요령 같은 걸 제가 알려드리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진단이 왜 이런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신속하고 효과적인 문제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저게 무슨 병인 것 같아서 이 약 한번 쳐보고 아이고 잘 안 됐네.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약 쳐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거기에 맞는 약제를 선택하거나 거기에 맞는 관리법을 동원하면 바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진단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잔디의 손상을 더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오는, 그러니까 즉 신제품이라고 나오는 약제면 약제일수록 전체의 어떤 뭐 곰팡이라든지 이런 살균 역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균주만 딱 죽이는 그런 약제가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는 계속. 왜냐하면은 전체 그 균을 죽이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곰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태계에서 분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곰팡이를 남겨줘야 되는데 병원균만 죽이고 곰팡이를 남겨줘야 전체적인 이 토양 생태계가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만들어진 이런 살균제는 전체의 이런 균주를 싹 죽이는 이런 약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리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식물체가 살아감에 있어서 미생물이 주변에 없으면 식물체가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같이 계속 공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권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뿌리 근처에 있는 이렇게 근권의 생태계가 미생물과 식물체 뿌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이 미생물을 다 죽여버리는 약제를 쓰게 되면은 그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라이조스피어, 그러니까 그 근계에 들어있는 미생물 중에서 병원균만 죽일 수 있는 약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약제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A라고 판단을 해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신제품을 사서 그 A라는 약제를 썼는데 잘못된 진단을 했다면 여러분은 돈하고 시간과 비용을 다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에는 제가 이거를 잘못 표현했는데 이거 이꼴 이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서 잔디병 동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놓으시고 경우의 수에서 빠지는 것을 제거해서 동정을 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특징을 보고 얘라 딱 찍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진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하는 단계가 보면 잔디 종류와 연중 발병 시기를 기준으로 일단 예상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곰팡이의 생육 온도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발병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발병 시기에 나오는 병은 일정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요 아까 그 기주 식물과 발병 시기를 기준으로 일단 예상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 중에 단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단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잎의 증상, 뭐 잎의 색깔, 그다음에 그 뿌리와 관부의 상태, 그 외 기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등등을 확인을 해서 얘는 이거는 없구나 해서 그 리스트에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약 한두 개 정도의 후보군이 나옵니다. 한두 개 정도의.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약제를 선택하던가 아니면 이런 단계를 계속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실험실에 샘플을 발송하면 바로 이제 동정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근데 어쨌든간 여러분들이 요 단서와 요 예상 리스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한 두세 번만 해서 제거를 하시면 한두 개 정도 분명히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다만 이 단서를 이제 어떻게 이제 준비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삼각형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삼각형이. 근데 아까 전에는 이제 병의 삼각형이라고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병을 진단할 때 필요한 겁니다. 병을 진단할 때.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일단 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 병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동정을 하기 위해서 진단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기상. 기상 조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기상입니다. 미기상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우리 동네에 뭐 이런 그 기후는 필요 없습니다. 최근 병이 발생하기 전에 한 1주 뭐 길게 잡아서 한 열흘 2주 정도의 최근 기상 조건 그 다음에 최근의 잔디 관리를 어떤 걸 했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기상 조건이 병이 발생한 지역의 미기상 조건이 어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배수도 있었잖아요. 배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그늘이 좀 드리워졌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햇빛에 잘 노출되었었는지 아니면은 아까 전에 그 봤던 것처럼 햇빛은 잘 드는데 그 바람이 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서 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리 조건 내지는 이런 통기 작업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병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식물 증상을 봐야 됩니다. 아까 뭐 잎의 증상이라든지 뭐 잎의 색깔이라든지 뭐 뿌리나 이런 줄기 상태를 보고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정리를 내리시고 그다음에 병원체 징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 진단의 삼각형은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내용은 지금 다 교재에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미기상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 기상. 그래서 최근 기상에 대한 데이터는 기온, 습도, 이슬점, 지온, 강우량 등등을 일단 보고 온도가 최근에 몇 도 정도를 유지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미기상은 근데 이 기상 조건이 중요한 건 모든 잔디밭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한 데이터가 미기상으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어떠한 책도. 왜냐하면 이 미기상은 같은 골프장, 같은 잔디밭 내에서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지점마다, 스팟마다. 그렇기 때문에 미기상을 가지고 병이 발생한다 하지 않는다는 제시를 못합니다. 어떤 걸 가지고 제시하느냐? 기상 조건을 가지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책에 보면은 얘는 몇 도시에서 병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습도가 뭐 얼마일 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병의 리스트는 요 최근 기상을 가지고 뽑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기온이 몇 도였고 그다음에 그 비가 몇 번 와서 토양의 상태라든지 습도가 어느 정도니까 어떠한 병이 발생했겠구나라는 그러한 리스트 정도는 기상에서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잔디가 병이 발생한 지역은 똑같은 잔디밭인데 분명 옆에는 발병하지 않고 발병한 지역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는 미기상 조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옆에 잔디는 발병 안 했는데 얘는 왜 발병했는가? 그래서 그늘 조건이 있었는지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배수가 나빴는지 토성은 분명히 다 내가 똑같은 이 토성 이 토양의 상태를 가지고 조성했다 할지라도 분명 뭔가 달라진 지역이 발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토성이 달라졌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의외로 사용량, 다밥, 마모 정도에 따라서 병이 발생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용량입니다. 사용량. 그래서 어느 지역은 사용량이 많아서 잔디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병에 걸리고 그 인접한 지역은 잔디를 사용하다 보면은 사용한 지역만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쪽 부분은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판단하면 얘가 왜 병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발생한 병은 그 다음에 약제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발병할 병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관리 방법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기상과 기상의 차이는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제 요령입니다. 요령. 이제 기본 증상에 이제 이러한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팟이라고 표현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패치, 원형, 그다음에 고리, 부정형. 요거는 실제 잔디밭에서 병이 발생했을 때 일정 거리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스팟이라고 하는 것은 직경 10cm 이하로 이제 병이 발생합니다. 어떤 병들은 잔디밭에 병이 발생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정도 크기의 이런 그 반점이 쭉 이렇게 찍히면서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패치라고 하는 거는 모양 자체는 좀 불규칙한 모양으로 생기는데 이게 직경이 한 10cm 이상, 적어도 한 30cm 정도까지 큰 이런 이렇게 원 모양의 또는 불규칙한 모양으로 발생하는 것을 패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요 기본 증상을 봤더니 서클이라고 해서 이건 완전한 원 모양으로 나타나는 병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을 이제 불규칙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10cm 이상인데 이런 그 병 발병한 부위가 10cm 이하면은 이제 스팟이라 표현을 하고 10cm 이상인데 이 모양이 완전하게 동그랗게 원에 가깝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을 서클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구분하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링이라고 하는 건 안팎으로 건강한 잔디로 둘러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혹시 책에 이게 좀 티가 나나요? 요 가운데 쪽에는 좀 건강한 잔디고요. 바깥쪽에는 건강한 잔디인데 이게 녹색의 띠가 살짝 있습니다. 저렇게 발병하는 것도 병입니다. 잔디가 녹색이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녹색이 왜 나타나냐면 이쪽에 그 균주에서 나오는 그 균주가 이제 내보내는 이런 분비물 때문에 잔디가 영양분이 많아져서 녹색을 띠는 겁니다. 그럼 잔디가 녹색을 띠면 좋은데 진녹색을 띠는 거죠. 주변 잔디에 비해서. 그러면 잔디 품질 기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균일성인데 균일성이 확 떨어집니다. 어디는 밝은 녹색, 어디는 진한 녹색이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진한 녹색을 보여서 잔디가 잘 자라는 건 좋은데 잘 자라니까 여러분들 잔디 깎기를 할 때 잘 자란다고 해서 여기만 계속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잔디밭은 면으로 관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관리하다 보면 얘는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게 길이 생장을 잘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길이 생장을 많이 하면 똑같은 잔디 높이로 깎았을 때 쟤는 스캘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이렇게 잔디가 죽어 들어가면서 쇠약해집니다. 나중에. 이따가는 이거는 다른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고리 형태로 나타나는 병도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애매하죠. 일정 문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부정형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단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단서 중에 단서의 한 가지 팩터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스팟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러 스팟, 이거는 그 1달러짜리 동전이 약간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로 하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크기의 점이 이렇게 그 잔디밭 위에 이렇게 박히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인데 이걸 달러 스팟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벤트그라스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줍니다. 그 벤트그라스 제일 많이 나타나는 병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카파 스팟이라는 것은 이러한 달라스팟처럼 나타나는데 달라스팟은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데 카파스팟은 이런 구리색으로 변하는 이런 동전 모양의 이런 점이 생기는데, 요 스팟이라고 표현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스팟은 보여드리는 거 뭐냐면 스팟 형태로 이런 기본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병의 종류가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패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브라운 패치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갈색 잎 마른병이라고 이제 한글로 요거는 이렇게 치시면 그 뒤에서 설명드리는 그런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0cm 이상의 정확한 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정형의 이런 그 면이 발생하는데 이런 걸 이제 패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이제 옐로우 패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서클이었죠. 서클 같은 경우 그레이 스노우 몰드라는 저러한 병이 발생을 하면 이게 10cm 이상의 이런 그 병반이 굉장히 동그랗게 잔디밭에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병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병 자체로 보면 이쁘죠. 아까 전에 부정형보다는 동그란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서클이 되겠고요. 이 고리형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 가끔 공원에 보면 이렇게 버섯이 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대 드시면 안 되죠. 그 요게 이제 페어리 링이라고 하는 그 요정의 링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 페어리 링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고리형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녹색 환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그 이런 균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얘는 특이한 것이 아까 그 징후 중에 이런 그 버섯 군체를 아예 버섯 군체를 만들어서 육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판단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판단은 쉬운데 일단 병이 발병을 하면 이렇게 잔디가 좀 지저분해지는 이런 문제를 이제 일으키죠. 부정형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혹시나 나중에 한국 잔디밭에 어디를 가실 때 내가 이제 잔디밭을 걸었는데 걷고 나서 신발을 봤더니 뻘겋더라. 그러면 이제 녹병이 발생한 겁니다. 녹병. 그래서 이 녹병은 한국 잔디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병이고요. 이게 언제 발생하냐면은 그 비료기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비료기가 없을 때. 잔디가 배고플 때. 그래서 녹병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그 잔디 관리자가 누군지 몰라도 비료를 안 줬구나. 라고 그냥 바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비료만 잘 주면 발생하지 않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녹병은 이러한 특별한 병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 위에 이런 굉장히 붉은색의 이런 포자체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지저분하게. 요 뒤에서 이제 병 이제 강론에서 각각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는 이제 그 멀리 그 병이 발생한 거를 좀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생긴 모습이 어떠냐를 가지고 단서를 여러분이 한 5개로 구분하셨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식물체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잎에 병이 발생을 했는데 그 병반이 점점이 찍혀서 나타나는 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변, 잎의 크고 불규칙한 영역이 뚜렷한 경계를 갖고 이렇게 발생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잔디 잎이 있는데 요 지금 점문이라고 하는 거는 잎에 이제 그 병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변이라고 하는 것은 면 자체가 잎의 일부분의 면이 이제 병이 발생을 해서 이제 바뀐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뒤에 사진으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줄기병변이라고 하는 거는 잎집이 있습니다. 잔디 그 잎을 좀 자세히 보셨겠지만 이제 그 잔디 줄기를 둘러싸고 있는 잎집이 좀 감고 있는데 그 잎집에 크고 불규칙한 영역의 뚜렷한 경계에 병이 발생한 것을 이제 줄기병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잎마름이 있습니다. 잎마름. 그래서 이제 잎마름병이라고 표현되는 애들은 잎이 그냥 통째로 이렇게 말라집니다. 전체가 괴사돼 버립니다. 이렇게 확 말라서. 그래서 이 병변하고 잎마름은 다른 거죠. 병변은 녹색 부위도 있고 병이 발생한 부위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점차 죽어 나가는 것이고요. 잎마름은 잎 전체가 그 동시에 말라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부 썩음이 있습니다. 관부 썩음, 뿌리 썩음은 내가 관부 부위를 캐보고 그다음 뿌리 부위를 봤더니 이게 썩어 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걸 보면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5가지의 항목과 요 식물체 증상에서 보면 또 6가지 항목이 있죠. 이게 조합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5 곱하기 6은 이제 30개의 이제 조합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저 이제 아까 그레이 립 스팟이라고 하는 병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제 식물체 잎에 보면은 이렇게 점이 찍히면서 이제 이게 확대가 되면 이제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제 식물체가 잎이 이제 큰 피해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잎 병변이라고 하는 건 그 브라운 패치라고 하는 병이 발생을 하면 실제 잎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병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을 찍힌 게 아니라 잎 부위에서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병이 발생한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3번째가 줄기병변이죠. 이렇게 잎에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라지 패치라고 하는 저게 우리나라 한국 잔디에서 암이라고 불리는 가장 잘 발생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 수업에서 기억하실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라지 패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충고병이라든지 뭐 페어리링 등등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라지 패치는 줄기병변입니다. 줄기병변. 그리고 영어 이름에 라지 패치가 들어갔죠. 패치. 그래서 패치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cm 이상의 크기인데 그냥 불규칙한 이러한 그 모양으로 패치가 나타나는 것을 그 병변이 나타나는 것을 패치라고 하는데 이름이 라지입니다. 라지. 큰. 그래서 저 라지 패치가 발병을 하면 병변 크기가 약 한 뭐 보통은 1m 이상, 한 5m 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크기가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그런 병인데 얘는
병변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주로 일단 줄기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입마름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 입 병변하고는 다릅니다. 입 전체 내지는 이렇게 부위가 말라 들어갑니다. 병변이 발생을 해가지고 뭐 조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입 전체가 말라 들어가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부 썩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 네크로틱 링 스팟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부 그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그 크라운 부위, 그 생양점 부위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 이제 네크로틱 링 스팟이라는 병은 이제 저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 썸머 패치라고 하는 병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잔디를 캐 보시면 잔디 밑에 쪽 뿌리가 이쪽은 이제 정상적인 뿌리일 때 썸머 패치가 발병한 부위의 뿌리를 보면 뿌리가 썩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 잎만 보면 잔디 잎 마른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를 판단하기 위해서 캐 보면 뿌리가 썩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잔디 생육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잔디 그 식물체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려면 이 증상에서는 잎 줄기 뿌리를 잎 관부 뿌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잔디를 캐내셔야 됩니다. 일부 이렇게 떠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판단 이 단서를 이제 적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세 번째 병원체의 징후가 있습니다. 곰팡이기 때문에 세균이면은 뭐 이러한 징후가 좀 나타나기 어려운데 곰팡이기 때문에 균사라는 이러한 아까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징후라고 하는 거죠. 병원체 성장의 증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사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아까 뭐 피시온 블라이트 이런 병은 이제 균사체가 나타납니다. 거미줄 같은 곰팡이의 생장이 나타나면 균사체라고 얘기하고 있고, 솜털이 있거나 젤리 같은 생장을 하는 이러한 병원체 같은 경우는 포자괴를 형성합니다. 포자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이런 포자괴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자실체라고 하는 건 이 포자를 생산하는 구조 자체가 이 식물체에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자를 자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덩어리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포자괴 같은 경우는 솜털이거나 아니면 이 젤리 같은 생장이 보이는 것을 일단 포자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발생한 것을 보고 얘는 어떠한 형태에 속하는지를 이제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균핵이라고 하는 건 작고 둥글거나 바늘 같은 생존 구조인데 요거는 조금 좀 돋보기라든지 좀 확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발생한 지역의 잔디를 볼 때는 가능하면 돋보기를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섯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까 보여드렸죠. 페어리링 같은 경우는 곰팡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양체가 이 버섯의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조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제 한 150까지 됩니다. 150개 이제 조합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균사체는 아까 보여드린 사진 중에 사진하고 이제 비슷한 사진인데 아침에 나왔을 때 이러한 하얀 이런 거미줄 같은 것이 잔디에 껴 있다. 그러면 쟤는 피시온 블라이트가 피시온 발생했다라고 그냥 바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발병하는 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피시온 블라이트는 굉장히 잘 발병하는 병이고 근데 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가 이 균사체를 이제 형성한다는 게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바로 판단할 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카파스파 같은 경우는 아까 포자괴를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솜털 모양이라든지 젤리 모양으로 이렇게 식물체에 붙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식물균이 되겠죠. 병원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자괴가 되겠고요. 포자괴는 아까 솜털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식물체 잎에 식물의 포자가 붙어서 이렇게 솜털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잔디 운동장 가서 혹시 이 잔디 어떤 건지 아시나요? 요거는 혹시 구분 안 배우셨나요? 한지형 잔디 중에 이렇게 연맥이 굉장히 뚜렷한 잔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잔디를 이제 톨페스큐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게 아마 잎의 좀 뒷면일 텐데, 만약 그렇다면 이 병은 예를 들어서 기주식물이 이 톨페스큐에 발병하는 병 중에 잎에 이런 포자괴를 형성하는 병이다라는 단서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 병이 무언지를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실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엔트락노즈라고 하는 거는 저건 탄저병을 얘기합니다. 탄저병. 잔디에도 이제 탄저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포자를 생성하는 이런 영양체라서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그 잔디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탄저병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일단 탄저병이 대표적입니다. 그다음에 그 슬라임 몰드라고 그래서 이 잔디 잎을 이렇게 이러한 그 자실체가 이렇게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잔디밭을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오래되면은 뭐 잔디의 광합성도 이렇게 저해를 하고 이 곰팡이가 만들어낸 물질에 잔디가 이제 피해를 입어서 잔디가 죽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발생했다면 얘가 지금 자실체가 생겼구나라고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섯이 발생을 하면 이것도 역시 이 버섯은 저 페어리링이라는 이제 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버섯이 생겼다 그러면 페어리링이 발생했다라고 바로 판단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이 잔디에 발생하는 주요 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난지형 잔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잔디에 대해서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요. 한지형 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켄터키 블루라스나 이제 크리핀 벤트그래스에서 발병하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지형, 한지형 잔디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녹병과 페어리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난지형 잔디 병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라지 패치고요. 갈색 잎 마른병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갈색 버전병이라도 소개가 되고 갈색 잎 마른병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어쨌든 큰 패치가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잔디에 발생한 패치가 나타나는 병 중 가장 큽니다. 보통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1m에서 거의 한 5m 이상 이런 그 패치가 나타나는 병이고 병원 균주는 뭐 이런 균주에서 라이조토니아 솔라니라는 이런 균주에서 발병을 합니다. 5월 초 6월 말 그리고 7월 중순 장마기에 이제 크게 발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8월 중순 지나서 강우기가 또 온다면 이때도 다시 발생을 합니다. 이 라지 패치가 한번 발병을 하면 이렇게 발병을 합니다. 잔디밭이 굉장히 크게 훼손이 되고 특히 한국 잔디에서 주로 발병하는 거라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라지 패치가 발병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 패치 크기 자체가 브라운 패치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머 패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국 잔디에서는 서머 패치나 브라운 패치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라지 패치가 제일 크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춘고병은 말 그대로 이른 봄철에 맹하기 그 싹이 트는 그 시기에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얘는 그 라이독토니아 세릴리스라는 이러한 병원균에서 발생을 하는데 얘는 이미 그 이전에 가을에 10월 하순에서 11월 정도의 병원균의 밀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월동을 하고 그 이듬해 맹하기 때 피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에 배토하고 질소 과다 시에 이 다음 철 춘고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배토를 하고 질소 과다를 해서 얘가 가을철에서 겨울철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병원균이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 겁니다. 배토를 해가지고 수분을 좀 더 유지시켜주고 질소 시비를 많이 줘서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을 해가지고 이듬해 맹하기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춘고병을 대비해서는 가을철 배토, 가을철 시비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말라 죽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물을 그 건조 피해랑 같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 건조 피해보다는 일단 병원균이 밀도가 증가해서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는 보통 가뭄입니다. 가뭄. 3월 하순, 4월 초 이때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잔디에 건조 피해하고 춘고병이 같이 나타납니다. 같이. 그래서 물을 계속 준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병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거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병증 발현 시에 봄철의 시약은 방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을철에 밀도가 증가할 만큼 증가해서 잔디가 피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물 부족이 아니라 충구병인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물을 주고 방제를 해봤자 그때는 늦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구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가을철에 예방 시약을 한번 해서 그 월동을 시키는 것이 좀 안전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구병의 병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는 좀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이런 뭐 특별한 패치가 없고요. 그 부정형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까 전에 그 그림에서 여러분들 같이 봤지만은 이게 지금 그 물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해인지 아니면 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해인지 시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시약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가을철 배토하고 시비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구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병반을 보이게 됩니다. 줄기에 이제 형성된 병반을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감염 부위가 줄기나 이제 포복경이 이제 감염이 이제 먼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 부족에 의해서 피해라면 이런 병반이 아니라 식물체 전체적으로 마르거나 황변이 될 텐데 이런 충구병에 걸린 그 잔디를 보면은 이런 병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반을 보고 얘는 충구병이 걸렸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시약은 제가 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병 이름을 치면 여기에 맞는 시약이 다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그 적당한 것을 골라서 그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잡초 방제하는 요령과 똑같이 약재를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그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래 이제 시간이 충분하면은 각각의 병에 대해서 어떠한 시약을 어떻게 방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시간상 물고기를 잡는 이 병을 여러분이 그 진단 동정하는 정도까지만 아셔도 충분히 병 관리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라이족토의 입마름병이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라지 패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부나 줄기 이런 썩음이 이제 줄기 쪽에서 병반이 발생을 하면서 나타나는 병인데 라이족토의 입마름병은 요 라이족토니아에 속해 있는 균이긴 한데 잎이 마릅니다. 잎이 암갈색을 띠다가 하얗게 탈색되는 병이 발생을 하면 얘는 라이족토니아 잎마름병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족토니아 요 말은 제가 이거는 그 균주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이게 라지 패치처럼 이렇게 병반이 크게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줄기 쪽에 병이 걸린 것이 보이면은 라지 패치라 판단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잎마름병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잔디의 잎이 하얗게 탈색이 되면서 말라 죽는 병이 발생을 하면 잎마름병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8월 하순에서 한국 잔디 휴면기 그 사이에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을 하면 뭐 이렇게 하얗게 이제 변합니다. 하얗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그 발병하는 부위가 주로 예고가 높은 잔디에서 발병합니다. 그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러프. 그래서 이제 그 예고가 좀 높은 지역에서 주로 발병을 하고 공원에서도 종종 나오는 병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시는 것처럼 병반이 잎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병을 동정하기 위해선 제가 키워드 단서를 잡을 때 병의 발생 부위가 어딘지 그리고 병의 발생이 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조금만 좀 조사를 하시면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같은 잔디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낮게 깎고 이쪽은 높게 관리했을 때 이쪽은 페어웨이고 이쪽은 러프일 때 이쪽은 병이 발생을 하고 이쪽은 병이 발생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기상의 차이입니다. 잎이 길면 길수록 습하고 그 다음에 통풍이 잘 안 되고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더 강하고 얘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병의 어떤 발생에 미치는 것은 그 통풍이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자, 한지형 잔디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도 보시면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라운 패치가 발생을 하는데 갈색으로 이제 패치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 병원균의 발육 최적 온도가 약 한 30도입니다. 기온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에 이제 굉장히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한지형 잔디는 뭐 다 발생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브라운 패치, 뭐 달라스파 이런 게 다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간 이런 30도씨에서 발생을 하고 질소가 과다하거나 대치가 과다하거나 관수가 많거나 낮은 예고 시에
이거는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비료를 많이 줘서도 안 되고 대치층을 이렇게 많이 유지를 해서도 안 되고 물을 많이 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정 잔디는 물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과도한 관수를 하면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수력을 높여줘야 되는 게 한정 잔디에서는 제일 관건입니다. 물을 많이 주되 그 습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배수력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병은 100%입니다. 10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소, 과다. 이게 비료를 많이 주면 당연히 잔디가 잘 자라 튼튼한데 이게 또 약간만 오버가 되면 도장이 되고 이 조직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병에 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주면 안 되는 괜히 적당한 선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뭐 몇 그램을 주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그때 여러분들 경험치에 맞춰서 양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초중기에는 이렇게 노랗게 발생을 하지만 말기에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저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피시온 블라이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기온이 약 한 그 20도씨 근처에서 발병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6월부터 발병을 하고 그다음에 습도 80% 이상 다습 조건에서 48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얘는 또 역시 100% 발병합니다. 100%. 그래서 만약에 뭐 비가 이틀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늘진 조건에서 뭐 그 지역에 계속 오래 있었다든지 이런 조건이 되면 피시온 블라이트도 역시 100%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수불량지에 저지대 물기를 따라서 발생할 정도로 역시 수분에 굉장히 민감한 이런 그 병이 되겠습니다. 요 병 이름도 치면 역시 이러한 약재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피시온 블라이트는 이건 예찰이 굉장히 쉬운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 아침에 이런 균사체가 껴 있으면 쟤는 피시움이다라고 그냥 바로 판단하고 약재 살포하시면 됩니다. 달라스팟은 국내에서는 주로 그 벤트그라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일부 한국 잔디에서도 발병을 합니다. 한국 잔디 내에서도 달라스팟은 조금 발병하기 때문에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얘도 발병을 할 때 동전 크기로 해서 하얗게 탈색되는 병반이 나타나기 때문에 판단은 쉽습니다. 여기 동전 크기의 반점 형태 패치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15도에서 약간 30도씨 사이, 그러니까 요 사이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여름철에 발병하는 병 이전에 달라스팟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반대로 질소가 부족할 때 생깁니다. 질소가 부족해서 잔디의 생육이 뭔가 조금 그 힘이 딸릴 때 얘는 이렇게 발병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형 잔디가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뭐 물을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비료를 많이 줘도 안 되고 또 적게 줘도 안 되고 그리고 한지형 잔디가 난지형 잔디보다 병에 잘 걸리는 이유는 이 잔디 질감이 부드럽다는 거 여러분 느껴보신 것처럼 질감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조직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이 훨씬 더 침투가 쉽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한국 잔디도 가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부병 같은 경우는 이른 봄철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른 봄철에 설부 이게 눈설자에 이게 썩을 부자인데 눈 밑에서 썩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눈이 녹는 시기에 발병하는 게 설부병이고 이거는 역시 한국 잔디 아니라 한지형 잔디에서만 이제 발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이제 휴면 전에 늦은 질소 시비가 이제 발병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휴면 들어가기 직전에 약간의 시비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간의 시비를 해주면 그 이듬해 봄철에 그린업이 좀 빨라집니다. 그 토양 내에 그 휴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양분을 먹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양분 내에 남아 있는 토양의 어떤 기운 영향으로 이른 봄철에 그린업이 빨라지면 잔디의 이용 기간이 당겨지기 때문에 휴면기 직전에 가을철 시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런 병들을 이제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통병에는 이제 녹병이 있습니다. 녹병. 녹병은 봄, 가을에 이제 주로 발병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영양결핍일 때 얘는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잔디에 녹병이 발병했다 그러면은 그 관리자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비료 좀 주세요. 이렇게. 비료를 안 줘서 발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잔디에 이렇게 가루가 낍니다. 가루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쇠에 녹이 생긴 것처럼 잔디에 녹이 꼈다 그래서 녹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그 잔디밭을 걸어 다녔더니 이렇게 빨갛게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녹병이 발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것만 보셔도 녹병은 바로 잡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페어리링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림처럼 많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녹록색 환이 형성이 되는데, 형성이 되면 아까 그 잔디가 잘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잔디가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얘 영양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 정도가 되면 조금 있다 보면은 잔디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렇게 진행했다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페어링이 발병한 지역에도 역시 약재를 살포를 해서 빨리빨리 치유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잔디에 이제 병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화학적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화학적 방제에 대해서는 원래 좀 더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그 약재 사용에 있어서는 예방적 방제하고 치료적 방제가 있습니다. 병이 발생을 했을 때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치료적 방제고요. 보통 기본적인 틀은 예방적 방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약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예방적 방제는 당연히 장점은 그 뿌리 관부에 발생하는 병의 방제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미리 이게 주었기 때문에 뿌리 관부 쪽에 잎에 발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미기상, 잎 쪽에 관련되어 있는 미기상은 뭐 잔디깎기라든지 뭐 또 통풍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기법을 통해서 조절하기 쉬운데, 토양은 좀 어렵습니다. 토양 쪽은 내가 에어레이션을 뭐 매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어떤 그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방제를 통해서는 뿌리 관부에 발생하는 병에 이제 효과가 좋고, 대신 단점은 저 지역에 어떤 병이 발생할 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그다음에 살포시의 결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약 사용량에 대해서 오진을 했을 때 살포식이라든지 이런 오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치료적 방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병이 발생한 다음에 쳤으니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농약 사용량을 그 병에 맞게만 쳤으니까 사용량이 감소가 가능한데, 문제는 피해를 한번 입으면 회복이 굉장히 늦습니다. 병이 한번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병원체가 충분한 수량을 스스로 그 병원체의 수량이 확보가 돼서 우리 눈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피해를 입은 거고요. 그 정도가 되면 토양 내 또는 잔디밭 내에 병원균은 굉장히 충분한 수가 있는 거라서 이미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적 방제 차원에서 뿌리 관부에 병이 발생을 한 상태라면 잎과는 또 다르게 잎에 약재를 머무르게 하는 건 굉장히 용이한데, 뿌리 쪽, 관부 쪽에 약재가 머무르게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주면은 빠져나가게 되고, 물을 적게 들어가면은 그 지역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뿌리에 발생하는 병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제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라지 패치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관부 쪽, 줄기 쪽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포자가 그 대치층이라든지 토양 내에 잘 머무르어 있기 때문에 라지 패치는 한번 발병을 해서 약재를 쳤을 때 잡힐 수는 있겠지만 그 병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부나 뿌리 쪽에 발병하는 병은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약을 선택을 할 때 이 약을 선정 시 이제 고려 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성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기능을 하는데 가격이 가능하면 저렴을 하는 걸로 당연히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희석 농도하고 살포량이 있는데 지금 농약의 그 권장량으로 치는 것보다는 약간 적게 그리고 고농도로 치는 것을 실제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토양 균주에 처리하는 약재는 보통 얼마를 권장하고 있냐면 1제곱미터에 한 1리터 정도의 약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재 양은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근데 그 정도를 해야 또 그 전체적으로 살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기계가 굉장히 정밀하게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무하는 형태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물량은 경제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는 좀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설명을 드렸을 텐데, 아무튼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형에 있어서 분무 형태하고 이제 입자 형태가 있는데, 입자 형태로 된 것을 사용을 해야
대치층의 병의 방지에 적합하고 잔디의 비생육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분무 형태는 일단은 그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뿌리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 대치층 아까 그 뿌리하고 이 관부에 발생할 병의 방지를 위해서는 요 입자 형태를 살포를 하시고 물을 주어서 토양 속에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생육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예방적 차원에서는 이런 입자 형태의 약재를 미리 살포하셔가지고 좀 그 피해를 줄이는 이러한 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농약의 작용 기작은 조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그 설명을 드리면 농약을 뿌렸을 때 잔디 그 식물체 잎에 붙어서 균주가 붙지 못하게 하는 예를 들어 식물체 표면에 붙어서 균주가 붙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 표면 보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단 이행성, 전신 침투 이행성, 국부 침투성. 이거는 국부는 말 그대로 그 일정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약재가 잔디 잎에 묻으면 그 묻은 바로 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단 이행성은 약재가 잔디 잎에 묻으면 잔디 위쪽 아니면 아래쪽 한쪽 방향으로만 잔디 약재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전신 침투 이행성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 묻으면 위아래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 보호제 같은 경우는 잔디 그 식물체 표면에 둘러싸서 어떠한 균주도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균에 대해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서 얘는 예방적 시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국부 침투성이나 선단 이행성, 전신 침투 이행성 같은 경우는 표면에 묻어도 식물체 내에 이런 약재를 계속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치료 목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개발된 약재일수록 이런 그 침투 이행성이 높죠.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적은 양을 뿌리라고 말씀드렸던 게 적은 양만 뿌려도 위아래로 퍼져서 잔디가 그 병에 견딜 수 있는 약재를 머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오는 약재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의 적은 물량을 가지고 고르게 살포만 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아까 그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 감히 답변을 못 드린 게요. 일단 작물 보호제 지침서에 보면 그 한국 작물 보호 협회에 가면 여기에 그 사이트에 내가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병을 보고 동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동정한 병의 이름을 저기다가 치면 거기에 해당되는 약재 리스트가 쭉 뜹니다. 그리고 여기 아니면 지금 요거는 조사님 한번 적어 주십시오. 이게 사이트가 바뀌었더라고요. 농진청 농약 등록 정보 검색 서비스에 가시면 사이트가 http에 근데 한글로 그냥 이것만 치셔도 됩니다. 한글로 이걸 치시면 요 사이트가 안내가 되는데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역시 이 작물 보호 협회만큼의 이런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장목을 일단 한국 잔디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갈색 입마름병을 치시면 거기에 맞는 약재가 쭉 추천 리스트가 뜹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일단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약재 선택에 대한 또 역시 또 뭐 교육이 필요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약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오늘은 시간상 그거는 좀 그 다음 기회로 미루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잔디에 발생한 병이 어떤 건지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면 그 판단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서 자료를 찾으시면 이 내가 처리할 약재와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잔디 관리함에 있어서 병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잔디용으로 일단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약 한 213개, 지금은 약 한 230여 개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약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하시면 확실하다 싶으면 조금 좋더라도 최근에 나와서 딱 그 병을 잡을 수 있는 약재를 쓰시는 게 좋고요. 약간 불확실하면 가능하면 저렴한 걸 쓰는 게 낫습니다. 저렴해서 그 약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라지패치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드는 약재가 뭐 한 50가지가 떴으면 그 50가지의 그 농약상 가가지고 보면 싼 약재들이 있습니다. 저렴한 약재들이. 그 약재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관리함에 있어서 그 부담이 좀 굉장히 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잔디병을 예방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체 발생 전에 종합적인 관리 프로그램이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한 번 발병한 부위는 계속 발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병이 발생하고 조류가 끼고 이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개선을 시키기 전에는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농약에 의해서 방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 병에 대해서 일단 동정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동정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병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내가 미기상 조건, 관리 조건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약제를 선택을 해서 살포를 하시면 병 관리는 음, 여러분이 한두 번을 좀 경험을 해보시면 충분히 잘 방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멋진 잔디밭을 여러분들 이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원래 여기다 살을 더 붙여서 더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은 걸 말씀드리려 했었는데 어쨌든 좀 딱 교재 내용만큼만 제가 준비해서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